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잘못된 욕망 때문에 결국 강목까지 맞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마지막 연애가 끝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1년은 헤어진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고 그 다음 2년은 그냥 일밖에 안 했습니다. 주말에도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누워만 있다가 눈 감으면 또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39까지 버틴 건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저는 점점 외로움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폰을 보다가 우연히 소개팅 어플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진짜 연애 지금 시작하세요. 그 문구가 괜히 제 심장을 건드리더라고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기고 그 소개팅 어플을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민망해서 프로필 사진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자기소개도 대충 적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나랑 매칭이나 되겠나? 그런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알림이 하나 뜨더라고요.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26, 회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2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람하고도 매칭이 되네?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는 얘기, 회사 얘기, 스트레스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외로워요.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진짜 할 게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 얘기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잠깐의 말줄임표가 화면에 떠 있다가 그녀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에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한 줄 한 줄 천천히 보내는 글을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만남을 갖고 잠을 자고 돈 버는 일하고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머리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수치스럽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싫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오빠 기분 나쁘게 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제가 했어야 하는 말은 아마 이런 거였겠죠. 죄송해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냥 요즘 너무 외롭고 사람이 그립긴 했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에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럼 조건 맞으면 한번 만날래요? 그 한 줄에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폰을 쥔 채로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싸움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긴 건 제 외로움과 욕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금액과 장소, 그리고 선입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입금 반, 나머지는 만나서 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모든 걸 멈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찼습니다. 은행 어플을 켜고 그녀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송금 금액을 적는 칸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 이 정도면 큰일 나지는 않겠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송금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송금이 제가 강목에 맞고 제 인생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녀와 약속을 잡은 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계속 들떠 있더라고요. 불안하고 설레고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저녁 8시쯤 괜찮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5분이면 나갈 준비를 다 하는데 그날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치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 거울을 보며 계속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무난한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내내 숨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그냥 어리석은 짓이야.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아니야. 이미 돈도 보냈고 약속도 잡았잖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한 구석이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나도 행복해질 자격 있잖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장소는 도심 외곽 쪽 모텔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착하면 모텔 앞에서 연락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모텔 앞 골목에 서서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저도 곧 도착입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모텔 쪽으로 그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었고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몸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모텔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원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요금을 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와 함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덥다면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어색한 대화 몇 마디가 오가고 분위기가 천천히 무르익으면서 가벼운 스킨십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강목을 들고 순식간에 모텔 안으로 들이닥쳤고 들어오자마자 문을 뒤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서 몸을 빼더니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어디선가 연습해온 대사를 그대로 읊는 배우 같았습니다. 강목을 들고 들어온 남자둘은 딱 봐도 키가 190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깨도 넓고 몸집도 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를 악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 내 동생 건드렸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목이 제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만 겨우 피했을 뿐 등과 팔 그리고 다리 쪽을 가리지 않고 내리쳤습니다. 몇 대를 연달아 맞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강목으로 제 머리를 내려쳤고 저는 그 충격에 잠시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손은 뒤로 돌려진 채 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리더니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둘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제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중 한 명이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이런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이 이런 짓 해도 괜찮겠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그들은 제 휴대폰도 빼앗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거절하자 바로 제 얼굴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폰을 넘겨받아 잠금 해제를 시켰습니다. 남자는 제 카카오톡을 열더니 회사 단체방, 가족방, 친구방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이 방들 다 캡처해서 돌릴 겁니다. 성매매 하다 걸린 남자라고 써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공포였습니다. 신고하면 회사에서 잘리겠지?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내가 평생 쌓아온 건 다 무너질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계좌번호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200만 원 보내요. 그리고 오늘 일 입 밖에 내면 진짜 끝이에요. 우리 이런 일 자주 하거든요. 누가 믿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 폰으로 은행 앱을 켜게 한 뒤 그 자리에서 송금까지 확인했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뜨자 그제야 제 폰을 던져주더군요. 됐어요. 이제 나가요. 괜히 신고하거나 설치면 회사에 연락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모텔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이마 옆에는 시퍼런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이 닿자 머리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제가 스스로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주민등록증 사진도 찍어갔고 제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신고라도 했다가 제가 한 짓이 세상에 다 퍼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신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조용히 접어버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욕망에 대한 벌이다.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잠을 한숨도 못 잔 채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얼굴 왜 그러냐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넘어졌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눈을 못 마주쳤고 회사에서도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소개팅 어플도 삭제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숨어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책상 앞에 앉아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다가도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강목이 머리를 내리치던 소리,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 휴대폰을 빼앗기던 순간의 공포.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가까운 친구에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늘 그렇듯 퇴근 후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나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결국 핑계를 대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웃으며 말을 걸어도 대답만 짧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간 내가 한심했고 그 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가는 게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두려움은 서서히 무기력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에 몸을 실으면 창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하다는 말, 혼자 있을 때마다 한숨만 쉰다는 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표정이 굳어 있다는 말, 회의 시간에도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였는데도 그 순간 머릿속에는 혹시 그 얘기를 들었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 곳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도 이대로 숨어 살면 영영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송금 내역, 전화번호, 모텔 위치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잡기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참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역시나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못했구나.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이제 숨어 살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퇴근 후엔 다시 헬스장에 가고 가끔은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를 믿어보려 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외로움이나 욕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욕망은 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입니다. 외로울 땐 그냥 외로움을 견디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